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넷 메모리 관리에 조금 특별한 도구, 웨이크 레퍼런스 제네릭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옵니다. 이 메가에서 3메가 정도 되는 텍스처를 친 전환 때 로드했다가 다음 씬에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보관하자니 메모리가 줄지 않아서 아웃 오브 메모리로 앱이 강제 종료되고 즉시 해제하자니 다시 디스크에서 로드하느라 로딩 렉이 걸립니다. 이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웨이크 레퍼런스입니다. 오늘은 강한 참조와 약한 참조의 차이에서 출발해 트라이 타겟이 왜 원자적인지, 캐시의 함정, 그리고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진짜 위험까지 IL 수준에서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규칙은 이렇습니다. 메모리가 넉넉하면 살려두고 가비지 컬렉터가 필요해지면 자유롭게 가져가도 좋다. 여기서 가비지 컬렉터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런타임 구성 요소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방식은 정적 딕셔너리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바로 디스트로이로 해제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양 극단 사이의 이 중간 지점, 바로 이 요구사항이 웨이크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비유로 시작해볼까요? 객체를 가리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봅시다. 강한 참조는 이 객체는 내가 쓰고 있으니 절대 치우지 말라고 지씨에게 박아두는 튼튼한 밧줄입니다. 밧줄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지씨는 그 객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면 약한 참조는 객체가 아직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남겨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같습니다. 지씨는 이 쪽지를 보지 않습니다. 객체를 치울지 말지 결정할 때 쪽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죠. 즉, 약한 참조는 객체의 생명주기를 연장시키지 않는 참조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중심축입니다. 이 그림은 지씨가 힙을 청소할 때 누가 살아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지씨, 루트에서 출발해볼까요? 스택이나 정적 빌드에서 시작된 강한 참조는 객체 A를 따라가면서 마크드 플래그를 참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객체 A는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객체 B는 웨이크 레퍼런스라는 주황색 점선 쪽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씨는 이 쪽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객체 B는 마크드가 거짓으로 남고 결국 수거됩니다. 아래 박스에 정의된 두 단계가 핵심입니다. 첫째, 루트에서 출발해 강한 참조만 따라가며 마킹을 수행합니다. 둘째, 마킹이 끝난 다음에야 지씨는 웨이크 레퍼런스 핸들을 따로 순회하면서 대상이 마크드 거짓이면 핸들 안에 내부 포인터를 널로 바꿔놓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킹 단계에서는 쪽지를 무시한다. 그 뒤에 별도 단계에서 쪽지를 정리한다. 이제 같은 객체가 두 가지 참조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 운명을 맞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스트롱 올리 클래스를 볼까요? 다섯 번째 줄에서 뉴 바이트 1024 곱하기 1024 즉 1메가짜리 바이트 배열을 지역 변수 캐시에 담고 있습니다. 캐시는 평범한 강한 참조죠. 그래서 GCC 컬렉트를 아무리 불러도 캐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이트 라인에서 출력되는 길이는 항상 148,576입니다. 강한 참조는 객체를 놓지 않는 한 GC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규칙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아래쪽 웨이크 베이직으로 시선을 옮기면 먼저 14번째 줄에서 버프라는 지역 변수에 같은 1메가 배열을 담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줄이 진짜 핵심입니다. 웨이크 레퍼런스 제네릭을 사용해 버프에 대한 약한 참조 핸들을 만들고 웨이크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약한 참조 생성 지점이에요. 이어서 아래쪽 코드를 보겠습니다. 16번째 줄에서 버프 헤더를 대입해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한 참조를 끊어버립니다. 이 순간 이 배열은 오직 약한 참조만으로 지탱되는 상태가 됩니다. 17번째 줄에 GCC 컬렉트가 실행되면 GC는 이 배열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죠. 19번째 줄에 트라이 겟 타겟은 살아있으면 참을 돌려주면서 대상을 아웃 파라미터에 담아주고 수거되었으면 거짓을 돌려줍니다. 이 두 클래스를 나란히 놓으면 강한 참조와 약한 참조의 운명 차이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영원히 살아남고 한쪽은 GC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생성자 문법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New Wake Reference Generic Target이라는 호출은 대상 객체에 대한 약한 참조 핸들을 하나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생성자가 리턴된 이후에는 이 핸들이 객체의 수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한 참조가 없다면 GC는 언제든 대상을 수거할 수 있죠. 예시를 보면 바 웨이크 이퀄 뉴 웨이크 레퍼런스 바이트 배열 오브 버프처럼 쓰는데 버프의 수명은 웨이크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버프를 널로 덮었으면 곧바로 수거 후보가 됩니다. 약한 참조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쳐다만 보는 것이라는 감각이 여기서 잡힙니다. 이 코드가 IL 수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9번째 줄의 NewAR를 통해 1MB 배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의 NewObj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이 한 번의 명령이 웨이크 레퍼런스 핸들을 생성합니다. 즉 웨이크 레퍼런스는 마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성자 호출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만 GC 핸들 테이블에 항목 하나를 추가할 뿐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4번째와 15번째 줄의 LD널과 STLOC0는 버프에 널을 대입해 강한 참조를 끊는 동작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버프가 스택에 살아있는 동안 GC가 배열을 수거할 수 없었겠죠. 이제 마지막 19번째 줄을 보세요. 콜버트가 트라이 겟 타겟을 한번 호출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아웃 파라미터의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 그 바로 윗줄에서 LDLOC AS, 즉 값이 아니라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을 쓴다는 점입니다. 아웃 키워드가 IL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단서죠. 이 디테일은 잠시 뒤 현대 패턴에서 다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쉬운 설명과 기술 정의 두 가지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운 설명으로는 웨이크 레퍼런스 제네릭은 객체를 잡고 있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라는 표식입니다. 기술 정의로 풀면 CLR, 즉 닷넷, 런타임의 GC 핸들 테이블에 핸들 타입 .weak 또는 weak track redirection 항목을 하나 등록하고 그 항목의 대상 객체의 주소를 써둡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되면 마킹이 끝난 뒤에 이 핸들 테이블을 따로 스캔해서 대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따라 핸들 안에 내부 포인터를 살리거나 널로 지웁니다. 이 두 문장만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훨씬 잘 연결될 겁니다. 자, 이제 왜 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와 트라이 겟 타겟이 등장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닷넷 프레임워크 초기에 비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는 이즈 얼라이브로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타겟 프로퍼티로 객체를 꺼내는 2단계 방식으로 써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두 호출 사이에 GC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코드와 IL을 보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레거시 패턴의 코드를 살펴볼까요? 5번째 줄의 is alive는 약한 참조가 가리키는 객체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보는 프로퍼티입니다. 참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7번째 줄에서 타겟 프로퍼티로 실제 객체를 꺼내 타겟 지역 변수에 담습니다. 8번째 줄에서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널 체크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세 겹으로 방어했으니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5번째 줄과 7번째 줄 사이에 GC가 돌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 alive가 참을 돌려준 직후 GC가 개입해 객체를 수거해버리면 7번째 줄에서 꺼낸 타겟은 널이 됩니다. 여기서 3번 널 체크가 널을 걸러주긴 하지만 이 레거시 패턴의 진짜 문제는 개발자가 is alive 이후에도 객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널 체크를 빠뜨리는 데서 생깁니다. IL로 내려가면 이 문제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줄의 콜버트는 get is alive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몇 줄 뒤 7번째 줄의 콜버트는 get 타겟을 호출하죠. 여기서 핵심 개념을 하나 짚겠습니다. 콜버트 명령 하나하나는 원자적입니다. 즉 중간에 끊기지 않는 단위 현상이죠. 하지만 콜버트와 콜버트 사이 구간은 원자적이지 않습니다. GC는 스레드 안전한 세이프 포인트, 즉 Z 컴파일러가 GC에게 실행 제어권을 넘길 수 있도록 삽입한 지점에서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과 7번째 줄 사이에 수거가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원자성의 경계가 콜버트 단위라는 CLR의 특성, 이것이 레거시 패턴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 조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두 단계를 단일 메서드 호출로 합친 거죠. 트라이 겟 타겟이라는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살아있는지 판정하고 살아있다면 아웃 파라미터에 참조를 담는 것까지 한 번에 콜버트 안에서 끝냅니다. 호출이 성공했을 때 아웃 파라미터에 담긴 타겟 변수는 이미 강한 참조로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GC가 돌아도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원자성의 경계를 콜버트 하나로 좁힌 설계입니다. 현대 패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이 전부입니다. 트라이 겟 타겟에 아웃바 타겟을 넘기면 살아있을 때만 참이 돌아오고 타겟에 객체가 담깁니다. 중요한 건 7번째와 8번째 줄 주석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블록 안에서 타겟은 이미 강한 참조라는 점입니다. 트라이 겟 타겟이 참을 돌려주는 순간 CLR가 이미 우리 지역 변수에 강한 참조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9번째 줄에서 타겟 to 스트링을 호출할 때 GC가 돌더라도 객체가 증발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레거시 패턴에서 필요했던 추가 널 체크도 사라졌고 코드 자체가 훨씬 읽기 쉬워졌죠. 여기서 아웃 키워드에 대해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아웃은 참조 전달 한정자, 즉 아웃풋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메서드가 호출자에게 값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한정자인데 리턴값 하나로는 부족할 때 자주 등장하죠. 동작 원리는 호출하는 쪽의 변수 주소를 메서드에게 넘겨주고 메서드 안에서 그 주소에 값을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겟 타겟의 예시처럼 쓰면 메서드 내부에서 타겟에 객체 참조가 대입되고 호출이 끝난 뒤 블록 안에서는 이미 강한 참조로 박힌 타겟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 전달이라는 특성이 잠시 뒤
IL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IL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줄의 LDRG0는 웨이크 레퍼런스 인스턴스를 스택에 올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LDROCAS0가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지역 변수 타겟의 값을 로드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스택에 올립니다. 값 로드는 ldroc.s, 주소 로드는 ldroc.a.s로 a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아웃키워드가 IL 수준에서는 결국 주소 전달, 즉 참조 전달로 구현된다는 사실이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콜버트가 트라이겟 타겟을 호출하는데 인자 타입이 느낌표 제로 엔드, 즉 첫 번째 제네릭 타입의 참조 형태인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한 번의 콜버트 안에서 CLR가 핸들 테이블을 확인하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넘긴 주소에 강한 참조를 박아넣고 참을 돌려줍니다. 레거시의 두 번 콜버트와 현대의 한 번 콜버트, 이 차이가 원자성의 차이입니다. 웨이크 레퍼런스에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두 번째 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트랙 리저렉션이라는 불리언 파라미터인데 이 인자가 거짓이면 단기, 참이면 장기 약한 참조가 됩니다. 리저렉션, 즉 부활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 이건 종료자 메서드 안에서 디스를 스태틱 필드에 대입해 객체를 되살리는 아주 특수한 패턴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에서는 99% 단기만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코드와 IL에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드로 두 경우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make short는 new wake reference object of O, 즉 인자 하나만 주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이게 단기 약한 참조입니다. 반면 11번째 줄의 make long은 두 번째 인자로 track resurrection colon true를 명시적으로 넘깁니다. 이게 장기 약한 참조죠. 이름도 아규먼트로 이름을 달아준 건 코드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IL에서는 단순히 참 리터럴 하나가 추가됩니다. 코드만 보면 인자 하나 차이지만 컴파일러가 어떤 오버로드를 고르는지 IL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두 경우가 서로 다른 생성자 오버로드로 컴파일되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위쪽 make short의 세 번째 줄 new obj는 다시 TOR of 느낌표 제로, 즉 제네릭 타입 하나만 받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반면 아래쪽 make long의 일곱 번째 줄에서는 ldc.i4.1, 즉 정수일을 스택에 올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는 다시 TOR of 느낌표 제로 쉼표 불, 두 개의 인자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두 생성자는 CLR 안에서 서로 다른 핸들 타입을 할당합니다. 단기는 핸들 타입 .weak, 장기는 핸들 타입 .weak 트랙 리저렉션을 사용합니다. 이 두 핸들 타입이 GC 내부에서 언제 내부 포인터를 지우느냐에 따라 동작이 완전히 갈립니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줄은 트랙 리저렉션 인자로, 기본값이 거짓이면 단기, 참으로 명시하면 장기입니다. 두 번째 줄의 핸들 타입을 보면 단기는 핸들 타입 .weak, 장기는 핸들 타입 .weak 트랙 리저렉션이 할당됩니다. 세 번째 줄이 결정적입니다. 포인터가 언제 널로 바뀌느냐가 서로 다릅니다. 단기는 객체가 finalization queue, 즉 종료 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포인터가 지워집니다. 장기는 종료자가 실행을 마치고 객체가 완전히 해제된 뒤에야 포인터가 지워지죠. 네 번째 줄의 부활 추적이 이 차이의 의미입니다. 장기는 종료자 안에서 객체가 되살아나는 경우까지 감시합니다. 마지막 줄을 보세요. 실무에서는 99% 단기를 씁니다. 장기는 부활 자체가 안티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언제나 기본값, 즉 단기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도는 에셋 캐시입니다. 유니티에서 큰 텍스처나 오디오 클립 같은 걸 있으면 쓰고 없으면 다시 로드한다는 패턴으로 보관하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웨이크 레퍼런스를 떠올립니다. 코드만 보면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실전에 넣어보면 두 가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인지 코드와 IL 그리고 GC 동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깔끔해 보이는 약한 참조 캐시 구현입니다. 세 번째 줄의 딕셔너리는 스트링 키와 웨이크 레퍼런스 바이트 배열값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곱 번째 줄인데요. try get value로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try get 타겟으로 객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두 조건을 앰퍼샌드로 합쳐놓았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캐시 히트로 간주의 값을 돌려주죠. 아니면 10번째 줄로 떨어져서 1메가 배열을 새로 할당하고 11번째 줄에서 딕셔너리에 새 핸들을 등록합니다. 정말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IL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게 실전에서 위험한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IL 관점에서 이 캐시의 이상적인 흐름은 4단계로 보입니다. 네 번째 줄의 콜버트가 try get value를 호출해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8번째 줄의 콜버트가 try get 타겟을 호출해
객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11번째 줄에 NewAR에서 1메가 배열을 새로 할당하고 12번째 줄에 NewObj에서 새 웨이크 레퍼런스 핸들을 등록합니다. 코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단넷의 지시는 메모리가 꽉 찰 때만 도는 게 아니라 0세대 예산을 넘을 때마다 수십 밀리초 단위로 실행됩니다. 유니티의 봄 지시도 할당 임계에 민감하죠. 그래서 캐시로 기대했지만 몇 프레임 만에 소멸해서 매번 제로드가 일어나곤 합니다. 둘째, 12번째 줄에서 핸들은 계속 새로 등록되지만 죽은 엔트리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웨이크 레퍼런스 객체 자체와 스트링 키는 강한 참조로 사전에 잡혀 있어서 조회되지 않는 키는 영원히 남고 점진적 누수가 생깁니다. 앞에서 본 두 번째 문제, 즉 죽은 엔트리가 딕셔너리에 계속 쌓이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넷은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이라는 전용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테이블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키는 약하게 참조되고 값은 키가 살아있는 동안만 강하게 유지됩니다. 키가 지시에 의해 수거되는 순간 키와 값상 전체가 자동으로 테이블에서 제거되죠. 죽은 엔트리가 쌓이는 일이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코드와 IL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죠. 세 번째 줄의 필드가 주인공입니다.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 오브젝트 쉼표 스트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set 메서드는 add or update를 써서 키와 값을 함께 등록하고 여덟 번째 줄의 get 메서드는 try get value로 값을 꺼냅니다. 인터페이스만 보면 딕셔너리와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내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키 객체가 사라지면 그에 연결된 값까지 함께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개발자가 리무브 호출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다는 점이 네이티브 약한 참조 캐시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IL을 보면 이 테이블이 사용 방식만 놓고 보면 딕셔너리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콜버트로 add or update를 호출하고 아홉 번째 줄의 콜버트로 try get value를 호출하죠. IL 수준의 호출 패턴은 그대로인데 특별한 것은 메서드 이름이 아니라 CLR 내부에서 키를 약하게 잡는 자료 구조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콜버트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주기 관리가 딕셔너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딕셔너리와 웨이크 레퍼런스를 손으로 조합하면 앞에서 본 점진적 누수가 생기고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을 쓰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세 가지 목적에 따라 추천 도구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행, 객체 A를 캐시했다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버리고 싶다는 경우에는 웨이크 레퍼런스와 제로드 전략을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지시 빈도를 실측해보고 적중률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만큼 캐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행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객체 A의 메타데이터 B를 덧붙이되 A가 죽으면 B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라면 거의 항상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행처럼 메모리 압박에 반응하는 본격 캐시가 필요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캐싱 메모리에 메모리 캐시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LRU, 즉 가장 오래 안 쓰인 항목부터 버리는 교체 정책을 수동 구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웨이크 레퍼런스는 맞는 캐시 도구가 아니라 특정 요구사항에만 맞는 좁은 도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유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누수 패턴인 이벤트 구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퍼블리셔의 핑 이벤트에 플러스 이퀄로 서브스크라이버의 온 핑을 등록하면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를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 구독 관계를 풀지 않으면 서브스크라이버는 퍼블리셔가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남죠. 그렇다면 웨이크 레퍼런스로 이 누수를 풀 수 있을까요? 답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풀리는 경우와 풀리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이벤트 누수 구조를 코드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퍼블리셔 클래스가 핑이라는 액션 이벤트를 선언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11번째 줄입니다. 스롱 서브스크라이버의 생성자에서 p.ping에 플러스 이퀄 온 핑을 걸고 있는데 이 한 줄이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를 강하게 붙잡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언제 이게 누수가 될까요? 씬이 바뀌면서 서브스크라이버는 사라져야 하는데 싱글턴 퍼블리셔가 살아있다면 서브스크라이버는 씬이 10번 바뀌어도 GC에 의해 수거되지 않습니다. 구독 등록은 쉬운데 해제를 잊으면 바로 누수로 이어지는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메모리 누수 패턴입니다. 왜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를 강하게 붙잡는지는 IL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줄의 LDRG0는 디스 참조를 스택에 올립니다. 네 번째 줄의 LDFT에는 onPing 메서드의 네이티브 함수 포인터를 스택에 올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의 NewObj가 결정적입니다. 액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시그니처가 오브젝트 쉼표 네이티브 인트로 되어 있죠. 즉 델리게이트는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한 개와 함수 포인터 한 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자리가 바로 디스, 즉 서브스크라이버 인스턴스입니다. 델리게이트가 이 디스를 강하게 잡고 있고
퍼블리셔가 그 델리게이트를 이벤트 필드에 보관하기 때문에 퍼블리셔에서 출발한 강한 참조 체인이 서브스크라이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단순한 웨이크 레퍼런스로는 이걸 풀기가 까다로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벤트 누수를 풀 수 있는 경우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위크 핸들러라는 중간 래퍼를 끼워 넣는 방식인데요. 세 번째 줄에서 언더바 타겟 필드를 웨이크 레퍼런스 오브젝트로 선언해 실제 구독자 인스턴스를 약하게 잡도록 설계합니다. 여덟 번째 줄의 생성자를 보시면 타겟을 넘겨받자마자 뉴 웨이크 레퍼런스로 감싸서 저장하죠. 즉 핸들러 자체는 퍼블리셔가 강하게 들고 있지만 그 안쪽에 진짜 구독자는 약한 참조 뒤에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실행 흐름은 14번째 줄의 트라이 겟 타겟으로 이어집니다. 구독자가 살아있는지 원자적으로 확인하는 한 줄이죠. 이어서 16번째 줄을 보세요. 구독자가 살아있다면 인보커를 호출해 실제 메서드를 실행하고 참을 돌려줍니다. 만약 대상이 이미 수거된 상태라면 19번째 줄처럼 거짓을 돌려주죠. 퍼블리셔는 이 거짓이라는 신호를 받아 자기 구독 목록에서 이 핸들러를 제거하면 됩니다.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의 위크 이벤트 매니저나 각종 위크 이벤트 라이브러리들이 바로 이 원리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가 신과 함께 사라지면 위크 핸들러가 자연스럽게 은퇴 대상이 되는 아주 깔끔한 구조입니다. 이 위크 핸들러의 트라이 인보크 메서드는 IL로 따라가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의 콜버트가 트라이 겟 타겟을 한번 호출합니다. 네 번째 줄의 brPolStatS는 결과가 거짓이면 분기에서 바로 리턴하는 분기 명령이죠. 참이면 여섯 번째 줄의 콜버트가 인보커를 호출해 실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합니다. 즉 전체 흐름이 트라이 겟, 타겟 한 번과 분기 한 번, 필요하면 인보크 한 번으로 끝납니다. 앞에서 배운 원자성 이야기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트라이 겟 타겟이 참을 돌려주는 순간 T 지역 변수가 강한 참조이기 때문에 인보커 호출이 지시에 의해 중간에 깨질 걱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웨이크 레퍼런스는 구독자 인스턴스의 수명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델리게이트 자체의 수명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 함정 섹션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람다가 디스를 캡처하는 경우나 델리게이트를 아예 약하게만 잡으려는 경우가 왜 안 되는지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이제 유니티 특화 이슈로 넘어갑니다. 웨이크 레퍼런스는 유니티에서도 모노와 IL2CPP 양쪽에서 작동은 합니다. 여기서 IL2CPP는 C#IL을 C++로 변환한 뒤 네이티브로 빌드하는 ahead of time 컴파일러죠. 다만 세 가지 제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니티의 봄 드머스바이저 지시는 보수적 스캐너라 약한 참조를 통한 즉시 수거 판정이 단넷의 정확한 세대별 지시만큼 정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게임 오브젝트, 모노 비헤이비어, 텍스처 ED 같은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 파생 타입은 C# 래퍼와 C++ 네이티브 객체쌍으로 존재해서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 호출 이후에도 C# 래퍼는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크 레퍼런스 게임 오브젝트에 트라이 겟 타겟은 여전히 참을 돌려주고 얻은 참조로 메서드를 호출하면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이게 페이크 널 문제죠. 네이티브 수명 추적에는 웨이크 레퍼런스가 답이 아닙니다. 셋째, IL2CPP에서 약한 참조 하나당 지시 핸들을 하나씩 할당하는데 프레임마다 수천 개를 생성하고 폐기하면 핸들 테이블 단편화와 스캐닝 부하가 누적돼 지시 스파이크로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니티에서 웨이크 레퍼런스가 실전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자리는 순수 C# 객체 단위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재생성 캐시뿐입니다. 이제 5가지 대표적인 함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레거시 패턴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의 이제 얼라이브와 네 번째 줄의 타겟은 두 번의 독립된 콜버트입니다. 이 사이에 지시가 개입하면 타겟에 널이 담기고 다섯 번째 줄의 T2 스트링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납니다. 반면 아홉 번째 줄의 트라이 겟 타겟은 한 번의 콜버트로 생사 판정과 참조 획득을 끝내고 11번째 줄에서는 T가 이미 강한 참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원자성의 경계가 콜버트 단위라는 CLR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후자만 안전한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니티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요. 핫패스에서 매프레임 웨이크 레퍼런스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의 업데이트는 매프레임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 안쪽을 보시죠. 여섯 번째 줄이 문제의 한 줄이에요. 반복문이 돌면서 적 한 마리당 뉴 웨이크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적이 수백 마리라면 프레임당 수백 개의 지시 핸들이 순식간에 생기고 사라지죠. 뉴 웨이크 레퍼런스는 내부적으로 지시 핸들 닷얼록을 호출하는데 이건 전역 핸들 테이블에 락이나 원자 연산을 거는 동작이라 수백 번 반복되면 경합과 스캔 비용이 누적돼 프레임이 밀립니다. 올바른 접근은 아래쪽 에너미 핸들 패턴입니다. 14번째 줄의 언더바 위크 필드에 웨이크 레퍼런스를 단 한 번만 보관하고 15번째 줄의 생성자에서 에너미 인스턴스를 받아 뉴 웨이크 레퍼런스를 단 한 번 만듭니다.
이후에는 이 핸들 하나를 계속 재사용하면 되죠. 약한 참조는 프레임마다 새로 만드는 값이 아니라 객체 단위로 한 번만 만드는 경계 표시라는 감각이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델리게이트 자체를 약하게 잡는 실수입니다. 네 번째 줄의 리스트를 보세요. 웨이크 레퍼런스 액션을 담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의 여섯 번째 줄에서는 액션을 받자마자 웨이크 레퍼런스로 감싸서 리스트에 넣죠. 얼핏 멋진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11번째 줄의 트라이 겟 타겟은 대부분 거짓을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서브스크라이브 호출자가 예를 들어 람다식으로 핸들러를 넘겨줄 경우 호출자 쪽 어디에도 그 델리게이트에 대한 강한 참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지시에 바로 증발해버리거든요.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전에 구독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15번째 줄의 주석이 정답을 가리킵니다. 구독자 인스턴스를 약하게 잡고 메서드 정보는 강하게 유지하는 위크 핸들러 패턴이 정답이죠. 이 함정은 웨이크 레퍼런스의 잘못이 아니라 델리게이트 수명을 약한 참조에게 맡긴 설계 실수입니다. 약한 참조는 객체의 수명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델리게이트 같은 일시적 객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함정이 유니티 개발자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웨이크 레퍼런스로 감쌉니다. 세 번째 줄에서 유니티 엔진에 디스트로이를 호출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디스트로이는 C++ 쪽 네이티브 객체만 파괴하고 C# 래퍼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몇 프레임 뒤 다섯 번째 줄에서 트라이 겟 타겟을 호출하면 C# 래퍼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참을 돌려줍니다. 얼라이브의 래퍼가 당기고 여섯 번째 줄에 얼라이브 닷 트랜스폼 닷 포지션을 만지는 순간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터집니다. 아홉 번째 줄이 유니티의 표준 패턴입니다.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의 이퀄럴은 오버로드되어 있어서 C# 참조가 살아있는지가 아니라 네이티브 상태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함정의 본질은 C#GC가 아는 살아있음과 유니티 엔진이 아는 살아있음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웨이크 레퍼런스는 전자만 추적하기 때문에 후자 판단을 여기에 맡기면 반드시 깨집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장기 약한 참조를 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트랙 리저렉션 콜론 트루를 넘겨 파이널라이즈 이후까지 살아남은 객체를 감시하겠다는 의도는 실무 코드 리뷰에서 보면 대부분 왜 이걸 썼는지 아무도 모름으로 끝납니다. 다섯 번째 줄이 정답입니다. 의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활 자체가 안티 패턴이기 때문에 무거운 리소스를 가진 타입이라면 아이디스포저블을 구현하고 일곱 번째 줄의 디스포즈 메서드로 결정적 해제를 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메모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널라이저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진 구문으로 명시적으로 해제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전 적용 전에 스레드 안전성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웨이크 레퍼런스 인스턴스 자체는 스레드 안전합니다.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트라이 겟 타겟을 호출해도 내부에서 GC핸들 원자연산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이걸 담은 딕셔너리나 리스트 같은 컬렉션은 스레드 안전하지 않습니다. 락으로 감싸거나 컨커런트 딕셔너리를 써야 합니다. 셋째,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스레드 안전한 구현이 제공됩니다. 즉, 약한 참조 자체를 믿고 동시성을 다룰 때는 그 참조를 어떤 컨테이너에 넣느냐가 진짜 위험 지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C# 1.0 시절에는 비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의 이지 얼라이브와 타겟만 있어서 경쟁 조건 위험이 있었습니다. C# 4.0에서 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가 도입되면서 트라이 겟 타겟과 셋 타겟이 추가돼 타입 안정과 원자적 생존 판정이 동시에 해결됐습니다. C# 4.5 이후에는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이 범용 API로 승격됐고 C# 8.0 이후에는 널러블 활성화 환경에서 트라이 겟 타겟의 널 가능 의미론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쓸 약한 참조 도구는 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와 컨디셔널 위크 테이블, 이 두 가지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C# 1.0의 비포와 C# 4.0의 애프터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비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는 타겟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처럼 마이오브지로 캐스팅이 매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is alive와 타겟 사이에 경쟁 조건 위험이 있죠. 여섯 번째 줄의 제네릭 웨이크 레퍼런스는 타입 파라미터로 마이오브지를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줄의 트라이 겟 타겟에서 out가 바로 마이오브지 타입으로 바뀌고 캐스팅도 필요 없고 경쟁 조건도 없습니다. 코드 한 쌍만 바꿔도 타입 안전성과 원자성을 동시에 얻는 셈입니다. 같은 비포 애프터를 IL 수준에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비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처럼 get is, alive와 get target 두 번의 콜버트로 갈라져 있어서 그 사이에 GC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애프터는 여섯 번째 줄 한 번의 콜버트로 끝나죠. 원자성의 경계가 콜버트 단위라는 CLR의 특성을 이해하면 제네릭 버전이 단순히 문법 개선이 아니라 안전성과 성능 양면의 개선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비제네릭 타겟 프로퍼티는 오브젝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값 타입을 담으려면 박싱까지 발생했습니다. 제네릭 버전은 느낌표 제로, 즉 첫 번째 제네릭 타입 인자를 직접 돌려주기 때문에 박싱과 캐스팅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늘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약한 참조는 밧줄이 아니라 쪽지다. 그리고 이 쪽지를 꺼내는 순간은 반드시 한 번의 콜버트 안에서 끝나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